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9월 10일 오후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환속 나온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안녕과 해외 방문 성과를 축원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도 시민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평안과 사업 성과를 축원하시며 뜨거운 인사를 삼가 전하시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김정은 위원장 태운 열차 지금 어디에 있나요? 네, 일단 러시아 관영 매체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2일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가 연해주의 라즈돌레나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를 건너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북쪽으로요? 있다. 네네, 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라즈돌레나 강이라는 거는 이제 우스리스크 역 인근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초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김 위원장이 곧바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역으로 이제 향할 것으로 네, 당초에는 그렇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블라디보스토크 역 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방금 말씀드렸던 우스리스크 역까지 가기 전에 이제 선로를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미 이 김 위원장의 열차가 우스리스크 역 인근에 이제 도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로 블라디보스토크 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먼저 들렀다가 갈 것으로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경로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승재현 박사님.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태운 이 전용 열차 태양호요. 제 기억 속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안에서 네이 차림으로 담배를 피면서 직무 보는 모습이 떠오르는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기능이 있는 열차라면서요? 사실 굉장히 방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럽니다. 방금 네.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중간에 왜 서야 되는가 하면 이게 철로가 폭이 달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A라는 지역까지 갈 때는 일정 요 정도 폭이었는데 그다음 다음 역으로 갔을 때 제가 일부러 이거 뭐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폭이 바뀌어가지고 밑에 네. 저 바퀴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서는 거고 사실 이 뭐 차 안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워낙 그 여러 가지 무기들을 이렇게 싣고 또 밑에 이렇게 강철판을 달았어요. 그리고 철로가 완성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속 뭐 60km까지는 간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60km 느리네요. 못 네. 나오는 것 같아요. 한 50km 미만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 기차로 지금 김정은 뭐 여러 가지 행보를 많이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2019년 하노이 2차 북민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어떤 기차를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차보다 비행기가 분명히 편할 수 있는데 그렇죠. 기차를 계속 고집하고 있고 또 이 안에는 수많은 집무실도 있고 그 칸들이 워낙 많아서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과연 러시아에서 과연 대통령과 지금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네. 어떠한 회담을 가질 것인지 분명히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썩 좋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네. 핵 잠수함 문제도 나올 거고 또 식량 문제도 나올 거고 이게 다 유엔 제재의 범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요. 이 부분 끝까지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 만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4년 전에도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직전까지 극비리에 뭔가 진행하는 분위기예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가장 위험한 정상회담, 네. 고립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있게 되는 두 정상 간의 만남이 불법적인 행동으로 만남이 움직일 거라고 하는 국제적 우려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정상의 만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다는 것이고 네. 2019년도에 두 정상 간의 만남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귀결됐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뒷받침이 돼줄 수 있는 만남이 필요했을 텐데 그게 푸틴, 러시아, 이 푸틴과의 만남을 통해서 네.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로 인한 외교적 돌파구를 찾으려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본인에 대한 외교력 강화라든지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기에 문제가 없었던 상황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만남 과정들이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국제사회에 얘기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만남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정상회담의 결과가
국제사회가 우려하게 되는 결과물을 쏟아낼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반도가 신냉전구도 한복판에 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김정은, 푸틴 이 두 사람의 만남에 연일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These are all nations that see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some sort of common enemy. Sullivan said yesterday, should they choose to go ahead, there will be repercussions for North Korea, not just from the United States, bu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eet with an international pariah to ask for assistance in a war that he expected to win in the opening month, I would characterize it as him begging for assistance. Finalize a growing arms transfer relationship in which Russia receives significant quantities and multiple types of munitions from the DPRK for the Russian military to use against Ukraine. 네, 국제적인 왕따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지원에 대한 구걸이라고 규정한다. 굉장히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개전 초기에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승리를 예측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 러시아가 고전을 거듭하고 있고 여기다가 이 무기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북한, 국제적인 왕따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국제사회의 사실상 빌런처럼 역할이 돼 있는 북한의 김정은에게까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된다면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스란히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친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태에 고립된 상황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북한이 이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하거나 추가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유엔 안보리에 대한 결의 위반 등으로 제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 국가들 사이에서의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의 강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 예의주시하면서 이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의 상황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다 함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번 방문 북측 수행단 면면을 살펴보니까요. 북한의 군부 핵심 인원들이 총출동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원장님, 이번에 무기 거래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 회담이 원래는 이제 동방경제포럼이라고 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개발을 둘러싸고 다는 다자간 외교예요. 원래는 여기에 한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적극적이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거의 빠진 상황이 됐어요. 북한은 원래 여기에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외교부 부장 정도가 갔었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각의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를 과도하게 지향을 하면서 실제로는 북한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합니다. 그전에는 러시아가 북한에도 굉장히 소닭보듯이 했어요. 근데 러시아도 이제 외교가에서 지금 몰리고 있다 보니까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군사 무기가 있어요. 북한의 재래식 무기, 포탄이라든가 뭐 단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러시아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은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항공 기술, 그리고 가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핵 잠수함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빵이 유행합니다. 빵이요? 빵, 밀. 밀을 재료로 하는 음식이 유행하는데 이게 지금 북한이 유엔 제재를 넘어서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밀을 제공을 받고 있어요. 그 정도로 북한 입장에서는 이 신냉전 체계가 오히려 경제 위기라든가 안보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역설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렇게 몰두하고 군부의 핵심들까지 데리고 출동한 겁니다. 네, 빵 얘기, 무기 얘기도 나왔는데 잠수함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잠수함 신형 공개했는데 이게 뜰 수 있을지 모르겠다, 프랑켄슈타인 같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거든요. 김병민 최고위원님, 과학 전문가들도 많이 대동했는데 이번에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기술도 받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기술을 받으려 가는 것이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 정찰 위성 같은 경우를 이 북한의 김정은이 야심차게 쏘아 올렸지만 결국 이 수차례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군사 기술에 대한 우위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생각보다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러시아라고 이제 믿고 찾아가는 것 같은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핵심 전략 기술들을 타 국가에 이전해 준 예들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식량에 관한 문제 등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네. 과연 이 군사적인 핵심 기술들에 대한 이전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러시아가 원하는 부분들을 받아냄과 동시에 북한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이 교류, 교환 문제는 반드시 진행될 것이니만큼 전쟁 한복판에 이루어지게 되는 범죄, 거래 행위 등에 대한 평가들은 반드시 뒤따를 겁니다. 네.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정상회담 언제 열릴지 어떤 경과 조금 더 소식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금 전 오후 1시 20분쯤 검찰청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단식 때문인지 굉장히 느릿한 걸음으로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따라붙은 기자 질문에는 이렇게 손을 들어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준비한 이야기 연설문 없이 이야기했는데요. 현장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 오늘은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대북 송금 관련 공문에 도지사가 직접 결재했다고 하는데 사실 맞을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조폭한테 100억을 받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오늘 검찰이 증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굉장히 자신감을 내보였는데요. 네, 역시나 그랬던 것처럼 모든 혐의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네. 더구나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연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폭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겨냥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조폭 출신 또 불법 사채업자 출신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써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돈을 줄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얘기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런 사람에게 이 불법 법인카드들을 썼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 임명했던 네. 최고위직 자리 이화영 부지사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죠. 그랬던 김성태 회장이랑 가까웠던 게 이화영 부지사고 네.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있는 인사들과 만나는 김성태 회장과의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이재명 당시 지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진행됐다라고 네. 한다면 본인이 정말이지 무능한다는 것을 자임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정황 증거 없이 이재명 대표를 부르지는 않았을 거라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고 있는 내용들을 과연 조사 과정에서는 어떻게 얘기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박진현 부원장님. 이 질문 하나만 답변을 했습니다. 경기도 공문에 대해 결재한 내용 물어봤더니 뭐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라고 들어갔어요. 오늘 검찰에서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검찰이 제대로 질문 못할 거라고 봅니다. 증거가 없거든요. 방금 이제 이화영 부지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역으로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가정입니다. 모 최고위원이 뇌물 받았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거고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오늘 수원지검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렇죠. 왜 고발했냐면요.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 지원, 돈이 흘러간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흘러가는 것은 수사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것들을 개연성, 김성태 회장의 증언에 의해 가지고 수사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된다. 뇌물 비리 사건은. 근데 왜 돈의 흐름을 수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요. 김성태 회장의 돈의 흐름을 수사하지 않음을 통해서 김성태 회장과
딜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거짓 증언을 유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저기 우리 기자님이 질문하셨는데 대북 송금에 대해서 좀 심합니다. 대북 송금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송금안이 경기도라고 하는 공공기관에 결제 서류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합니까?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요, 위원회 구조를 통해가지고 철저하게 보고사항이 아닌 결제사항입니다. 네.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에 대해서 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언론에 나오는 것, 검찰이 흘려진 정보를 가지고 저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검찰에서는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중국 방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인도 이재명 대표가 한 게 있다,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네. 이화영 지사의 활동에 대해서 사인했을 수 있습니다. 이화영 지사가 대북 송금하겠다라고 서류를 올릴 수도 없고요. 대한민국의 공적 자금인 경기도에 돈을 줄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야 양측이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소환 조사 관련해서 오전에 여의도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희대의 선거 공작의 최종 종착지,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대선 패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입니다. 대표께서 단식을 하지 않았다면 나라와 우리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려 했습니다. 저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수사를 1년 반 이상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반드시 엄중한 역사적 법적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방금 박지원 부원장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1년 반이나 검찰 수사 끈 걸 보면은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도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방해라고 사법방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이 변호인들에 대한 지연들이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초창기 이뤄지게 될 때는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장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놨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연결고리들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집단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듯이 정치적인 메시지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소환 조사돼서 조사를 받고 만약에 검찰이 이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로 조작, 정치 수사에 일관하는 것이라면 얼른 구속영장 치라 그러고 여기에 법원 영장 실질심사 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각을 통해서 실질적인 무고함을 입증하면 될 일인데 지금 있게 되는 소환조사 날짜도 차일피일 회피하고 네. 현재 있는 단식도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방탄 단식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날 토요일에 조사받고 난 다음 검찰에 대한 문제를 핑계대면서 결국은 조서의 날인까지 해놨던 문제 때문에 지금 오늘 다시 재소환되게 되는 건데 네. 과연 최종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 판단은 사법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어떤 내용들을 검찰이 면밀하게 확인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진술조서 아직 사인을 안 했습니다. 영상 녹화도 거부했는데 김진일 변호사님, 오늘도 영상 녹화 사실상 거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뭔가 일반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이제 다 조사를 받고 네. 본인 얘기가 그대로 쓰여져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하고 이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반 어떤 사람들이 조사를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주말에 양측에서는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냐 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이 대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 얘기가 제대로 안 써져 있다라고 해서 거부를 한 것이고 검찰 측은 그런 것은 아닌 이거 왜 서명 날인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대표가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채 이제 조사실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작성해 놓은 조서 자체가 이제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또 이제 조사가 이어지는데 오늘 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대표가 미리 이제 영상 녹화에도 거부를 하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표명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한편 검찰
검찰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계획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대표가 건강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조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조사 없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이유가 바로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이제 시간 끄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대표의 계획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제가 하나를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요. 사인하지 않는 것과 영상 녹화를 뜨지 않는 것은 방어권입니다. 할 수 있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법에서 할수 있는 선택의 문제다. 방어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조사 때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 단식 지금 13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식 전과 후 검찰 출석 모습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까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이 사태의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입니다. 네, 단식 전과 후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먹은 음식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난달 이제 30일에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가진 다음에 같은 날 그 인근에 있는 그 북한 근처 횟집에서 이제 식사를 했다고 한 매체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횟집에서 식사를 한 것인데 그 식사에는 뭐 화로회라던가 매운탕 등이 이제 나왔고 이렇게 식사를 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 대표가 직접 이제 방명록도 남겼습니다. 그 방명록 내용에는 함께 사는 세상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이제 방명록을 남긴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횟집에 들렀다라는 사실이 이 당사자들이 아니라 다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먼저 되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그 자영업자들, 그 수산업 관련된 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왜 가서 먹었으면서도 떳떳하게 본인들이 공개를 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박지민 부원장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천박하다. 어떻게 오염수 방류 저지와 회를 먹는 걸 연관짓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 뭐 그러면 횟집에 가서 수족관에 바닷물까지 먹어야 됩니까? 이거 코미디쇼. 국민의힘에서 지금 회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식사하는 것까지도 이런 식으로 해프닝처럼 해서 비판하는 게 좀 과합니다 사실은. 네, 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잔에 찾아와서요. 눈시울을 붉힌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앉아. 고맙습니다. 잘 지내요? 단식 들어가고 싶어 하셨죠? 아니요, 견딜만. 안 그래도 내가 박지원 위원장 보고 싶었어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대표님. 진짜 그만하셔야 돼요, 대표님. 저 정말 이제 같이 싸우겠다고 말하려고 왔으니까 대표님 그만해주세요. 아이고 여사님,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직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뭐 이게 대수겠습니까? 여사님 건강이 어떤지도 걱정되네요. 어쨌든 이렇게 전화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저한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거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나왔습니다.
초현실적이고 그로테스크해 보인다. 조홍천 민주당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조홍천 의원의 얘기에 따라서 중간 단계 없이 너무 그냥 확 건너뛰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민주당 내에서도 유발하는 것 아닙니까? 조홍천 의원뿐 아니라 이상민 의원 등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해왔던 의원들이 꽤 있는데요. 네. 이 단식에 대해서 어떤 명분으로 단식을 했는지가 명확치가 않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단식장을 찾지도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물론 이낙연 전 대표처럼 이른바 비명계라고 불리우지만 현실에 대한 건강상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단식장을 찾았던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당내에 대한 통합도 중요한 상황일 텐데 과거에 해왔던 행보랑 관계없이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싸우겠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니 과거에 해왔던 말과 지금의 행동들과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맥락 없이 뜬금없는 태도로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내에서의 결집을 넘어서는 다소 좀 기이한 행동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장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대목들도 있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 오늘 단식 13일째 들어선 이재명 대표 단식 기간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다. 상상을 초월한 기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식 투쟁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과거 단식 투쟁에 나섰던 정치인들 영상 모아봤습니다. 국가 소열 2위 국가가 많이 위태로울 때 소열 2위라는 저는 진짜로 했거든요. 진짜로 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이제 실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장기의 괴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특히 야당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만류해야 됩니다.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밖에서 수습받는 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해줘야 내가 일을 나지. 술 맞고 이제 그만해.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국민들이 다 알잖아 이제. 네가 좀 해줘. 힘들어 죽겠다.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오늘 검찰 소환 조사 이야기 전해지면 내일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플리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이재명 도장 찍은 대북 사업 모르쇠, 이화영이 나 몰래 난 결제 클릭만입니다. 지난 토요일 조사 때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인 이 대북 사업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했다는데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당시 경기도 공문을 살펴보더니 이 서류를 가져오니 결제를 한 것뿐이란 취지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화영이 나 몰래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요. 여기에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돈을 받은 것을 알고도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 이렇게 반문했다라고 합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까지 없는 말을 지어낸 건데. 가족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가족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이화영 전 지사의 아내에게 접근해 회유한 의혹으로 이재명의 이 박찬대 최고위원 이 사법 방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인과 통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1분뿐이었다. 괜히 프레임에 말려들기 싫어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 전 부지사 지난 7일 옥중 편지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자신의 진술 한번 뒤집었습니다. 인정하라는 검찰의 집요한 압박이 있었다. 마치 이재명의 참고인 신분 같은 수사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7일이라는 날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그날이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요. 검찰도 중요한 분의 조사를 앞두고 의견을 낸 거 아니냐. 피고인을 위한 게 맞는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시고요. 그럼 이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꼬투리 잡힐 텐데요. 이게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둘러싼 검찰 수사, 이 검찰의 정치 사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어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중인 이 수원지검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앞서 민주당의 이런 일련의 행보, 최악의 사법방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앙지검 수사팀은요, 김만배 신학님 허위 인터뷰 의혹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책 3권 값으로 1억 6천여만 원 받은 신학님 전 위원장, 오늘 피의 사실 유포죄로 검찰을 고소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10여 년 만에 연락해 대화만 했다는 신 씨와 김만배 씨의 해명과 달리 인터뷰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거나 화천대유 사무실에 드나든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여름에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한 사실도 혹시 있으실까요? 재작년이라는 몇 년이죠? 21년도 여름입니다. 유정이 갔나요? 예? 유정이 갔나요? 2021년 여름에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한 적이 있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갖다 대세요. 그래서 기억으로는 14일 전에는 연락한 게 없다는 건데 그게 기억으로만 없는 게 아니고 네. 없어요. 기록으로는 없다 있다를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죠? 그죠? 저는 15일 이전에 간 적이 없어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할 테니까 오늘은 당시 발언을 하셨을 때는 그 전에 연락을 하셨던 걸 기억을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14일 이전에는 연락한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거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간 적도 없고 14일 이전에는 통화한 적도 없어요.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김진희 변호사님. 검찰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김만배 씨, 신학님 씨, 대장동 일당들 관련된 휴대폰 전화 포렌식 감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김만배 신학님의 그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그 네. 배후에는 이제 정치적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 배후가 바로 이제 민주당이 그 배후에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는 2021년 9월 그리고 지난해 3월에 그 정진상 김만배 신학님 측의 통신 자료를 일일이 살펴보면서 이 대표 측의 개입 의혹을 열심히 수사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특별 수사팀에서는 그러니까 김만배 씨하고 그 신학님 씨가 지금 문제가 된 이 허위 인터뷰 의혹이 일고 있는 이 인터뷰가 실제로 이제 21년 9월 15일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인터뷰가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된 게 지난해 3월 6일인데 그 이 날짜 그러니까 21년 9월 15일하고 지난해 3월 6일 네. 이 전후로 해서 이 대표 측 그러니까 뭐 정진사 실장 등의 이제 이 대표 측과 김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간의 뭐 통화 기록이라든가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주고받은 것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신학님 씨가 검찰 조사 들어가기 전에 나와서 취재진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발언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14일, 15일 전에는 만난 적, 연락한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가 포렌식 기록으로 있다,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지 못하겠다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신학님 씨의 인터뷰를 보면 고민이 꽤나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2021년 9월 15일 본인이 사적 대화 인터뷰 주장하고 있는 그 전에 김만배 씨를 만났던 일이 없다라고 네. 확신한다면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신학님 씨를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같으면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 대질신문이라도 하자. 나를 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봤다가는 그 시간에 나는 어디에 있었다 등에 대한 주장들을 하는 게 통상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네. 근데 기자들의 묻는 질문에 유령이 갔나 이렇게 답을 회피하는가 하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증거가 있으면 검찰이 가져오겠지 네. 등에 대한 주장을 하는 건 누가 봐도 관련된 내용 속에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여러 의혹을 회피하는 범죄 피의자의 모습처럼 지켜보게 되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의혹의 복판에 서 있는 분이 대한민국 언론을 대표하는 하나의 언론인이었다는 사실을 좀 잊지 말고 관련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좀 피력해 주기 바랍니다. 네, 박진현 부원장님. 하지만 신양림 씨는 검찰을 역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이런 정황이 밖으로 퍼지는 것 자체 검찰이 잘못해서다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신양림 그 위원장님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다만 저는 이게 민주당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비슷한 제가 가짜뉴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장동 그분. 모 종편에서 엄청나게 떠들었습니다. 대장동 그분 이재명 대표다. 근데 그거 전혀 근거 없는 일이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왜 배후 조사 안 합니까? 저는 전혀 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관련이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법무부 장관도 정말 공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한동훈 장관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거 개별 수사에 법무부 장관이 가이드라인 치는 거예요. 또 민주당이라고 특정 정당을 적시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강큰 검사 옛날에 간첩 조작 사건 했던 강큰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거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김병민 최의원님 방금 박 부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용 물타기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반박하실 겁니까? 민주당에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를 먼저 해야 됩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한 보름 정도 앞두고 있었던 2월 21일 JTBC가 관련된 조우영 씨 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 검사의 커피 한 잔으로 사건을 봐준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네. 그 내용들이 조우영 씨가 아니라고 했던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놓고 보도를 했던 상황들 전혀 새빨간 거짓말에 대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JTBC 언론사도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된 3월 6일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주인 검사가 커피 한 잔 타주고 수사를 봐주고 무마시켰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녹취 전체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 다음날 후속 보도를 했던 MBC도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21일 JTBC 보도 이후 수석 대변인 등의 브리핑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커피 한 잔으로 사건을 봐준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주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윤석열 게이트 등으로 온갖 논평들을 쏟아가면서 정치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3월 6일 뉴스타파 보도 이후 대통령 선거 때까지 민주당이 했던 수많은 거짓, 가짜 뉴스에 기반한 논평과 브리핑, 정치 공세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던 일에 대한 주장을 했던 일에 대한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한 이런 방구 얘기 없이 모든 것들을 정권 탓으로 회피하게 되는 건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도 잊어버린 행태라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금 전에 검찰 조사 종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조서 열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1시간 50분 정도 검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술 조서에 사인을 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일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 중이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 이 살인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전담 수사팀에 따르면요, 최 씨의 범행이 모방 범죄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에서 이 최윤종이라는 사람이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이 최윤종에게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 중에서 강간 살인의 혐의를 적용을 해서 지금 최윤종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최윤종 진술에 따르면 이 최윤종이 최근에 있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범행을 계획을 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윤정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이제 네. 성범죄 관련 기사를 보고 나서 이 범행부로부터 한 4개월 전에 그 이제 구입을 이제 그 흉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범행 도구를 이제 실제로 구입을 했던 것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차례 지금 범행 장소로 물색을 하면서 등산로를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탐방을 했다는 수십 겁니다. 번을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것은 이제 계획범죄다라고 이제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최윤정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5월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해서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이제 범행을 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네. 이것을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이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에 이제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하기로 이제 계획을 한 것인데 바로 이러한 계획이 이제 부산 돌려차기 범행을 보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승재현 박사님,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최윤정 핸드폰에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드러났다고 하던데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 단어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이제 뭐 저 CG에는 나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저 의미는 뭐 영어에 나와 있는 속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거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인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은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윤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사고 방식 자체가 지적 결함은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적 결함이요? 예, 분명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상황적 인지는 분명히 있다. 근데 두 번째, 뭐 이거는 뭐 검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성적 왜곡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있어요. 성적으로 왜곡된 생각을 어떻게든지 풀어내려고 자기의 어떤 그 동기부여를 했는 듯한 모습이고 그 동기부여되었는 게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검찰도 그런 얘기합니다. 뭐 죄질에 상응한 반드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에도 하등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니까요. 최윤종 정말 그 피해자의 그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은 노력하면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최윤종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드러난 모습 또 공분을 샀는데요. 당시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세요.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시사하겠습니다. 네, 말로는 죄송하다고 합니다. 우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드러난 사실을 보면은 수십 번 이곳을 돌면서 범행을 계획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승재현 박사님, 또 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CPR을 하는 과정에서 이 범인이 옆에서 했던 발언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피해자가 생명이 진짜 위급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게 CPR이잖아요. 네. CPR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갈비뼈가 부러짐을 각오하고 심장에 마사지를 하는 그 절박한 순간인데 옆에 앉아서 이런 얘기했답니다. 나 목이 너무 마르다고. 나 갈증이 난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피해자에 대한 연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범행수법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범행의 모방이 될까 봐 되게 조심스러운데 지금 두 가지잖아요. 분명히 그 흉기, 둔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 분명합니다. 네. 그 내려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니까 그 피해자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목을 한 3분 정도 졸라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거를 자기가 직접 했잖아요. 했는데 그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구급대원 옆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나갈 때 봤잖아요. 바깥에 기자들이 있으니까 우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자기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행동으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법원에서도 이런 어떤 저는 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괴물에게 어떠한
개정의 여지도 없다는 걸 좀 확인하고 제대로 된 엄벌이 조금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여러 번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최 씨가 한 사건 보도된 걸 보고 뭔가 모방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신림동 사건도 또 다른 범죄, 뭔가 모방 범죄 트리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패널로 나오면서 우리 방송에 대해서 제가 쓴소리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보도를 할 때 좀 중립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패널로 나와서 이야기할 때 어떤 둔기라든가 장소라든가 범행의 어떤 수법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댓글을 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알길래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나오는데 그 얘기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언론의 보도의 준칙이고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물론 불로우 처리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죠. 네. 어떻게 저 사람을 불로우 처리하느냐, 저 범행 당시에 저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모르게 하느냐. 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우리는 괜찮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검찰에 나온 또 한 명의 사람 소식 준비했습니다. 공범을 도피시키려 했던 게 사실인가요? 혐의에 대한 생각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겠다고 안 합니다. 후회 없을 뿐이죠. 후회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을 네,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오늘 검찰 조사에 나왔습니다. 이 최소한 8가지 이상의 마약을 굉장히 오랜 시간 복용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진희 변호사님, 오늘 검찰이 재수사 이야기한 지 2달 만에 조사를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아인 씨는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인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지금 받고 있고 오늘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건 개요를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유아인 씨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73차례에 걸쳐서 73차례요. 굉장히 많죠.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프로포폴을 투약을 했다라는 첩보를 이제 경찰이 입수를 하고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2월 5일경에 인천공항에서 입국한 유아인 씨의 신체를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이제 입건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유아인 씨가 이제 대마 등의 어떤 마약을 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밝혀졌었습니다. 프로포폴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5월에는 실제로 이제 검찰에서는 유아인 씨가 이제 증거 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이제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 유아인 씨가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최소한 7가지 이상이 된다라고 이제 적어도 밝혀진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최소한인 것이고 이제 뭐 정확한 부분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유아인 씨가 최초의 프로포폴 투약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건데 그 프로포폴의 투약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1년 동안 이 유아인 씨가 투약한 프로포폴은 총 4,000ml 이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수면 위내시경을 할 때 최대 한 20ml 정도를 투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21년 한 해에만 무려 73차례에 걸쳐서 4,000ml 이상을 이제 투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프로포폴 투약량 자체도 굉장히 많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한 해에 70번 넘게 프로포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아인 씨 이게 수면 마취제로 쓰인다라고 하면서 좀 황당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유아인 씨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명을 한 차례 내놓기는 했는데 그 해명이 바로 뭐냐면 이제 바늘 공포증, 그러니까 주사 공포증 때문에 이렇게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맞게 됐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뭐 바늘 공포증이 있어서 이제 피부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국소 마취를 할 때 좀 무서워서 결국엔 이제 수면 마취를 하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이용을 했다. 이런 이제 취지의 해명을 했던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피부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시술이나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수면 마취까지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더라도 피부과의 어떤 시술을 위해서 4,000ml 이상의 그 프로포폴을 투약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승 박사님, 유아인 씨 마약 투약 혐의 드러나면서 과거 인터뷰 영상들도 재소환되고 있거든요. 뭐 사실 조금 어색하고 불편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과연 그게 이제 약물 중독의 후유증이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곧 우리가 그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과연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같이 함께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회자되고 있는 영상들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저도 엄청 긴장을 하면서 봐가지고 지금 해롱해롱한데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랐고요. 해롱해롱 약하셨어요. 어우, 큰일 났어요. 말씀을 하시고. 비결은 약인 것 같고요. 아, 사실 막 이렇게 너무 막 힘쓰고 이렇게 광기 어린 그런 악역이 좀 전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힘을 많이 빼려고 했는데, 예, 힘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 박사님, 조금 어색한 모습입니다. 어떤 이유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보통 마약을 하면 쭈라와 상태라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남이 나에게 공격을 한다는 생각, 그다음 피해망상들이 만들어지는 생각, 그리고 자기가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사리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었다. 그 전까지 저는 유아인 씨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K 문화를 이끌어갈 굉장히 전도 유망한 청년이라고 생각했고, 그 영화 나오는 것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영화 중에 나오는 모습에 있는 대사들 보면 굉장히 찰지게 대사를 하고, 그 있는 연기가 진짜 제가 봐도 진짜네 뭐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그런 연기를 했던 게, 오히려 그 연기가 지금 그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냐라는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만큼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도에 마찬가지로 마약 투약 혐의로 자취를 감췄던 로버트 할리 씨 직접 마약 위험에 대해서 경고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되는 경험을 비교 한번 안 돼요. 비교 안 돼요. 그래서 문제되는 잊을 수 없어요. 이게 하는 약은 없어요. 케이크 좋아해요. 빵 좋아해요. 예. 근데 아주 맛있는,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가면 그 빵을 사게 되는데 다시 가야 돼요. 그러면 마약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 생기기 때문에 중독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마약을 잊게 하는 약은 없다. 마약 시작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주차 시비에 흉기를 꺼내서 위협하다가 붙잡힌 람보르기니 남도요. 이 마약 투약한 상황이 확인이 됐는데 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체포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 많이 스며들어 있는 마약 문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